네, 오늘 발표 수업은 MMPI입니다. 자, MMPI 1943년 미네소타 대학의 그 해서웨이 박사와 맥킨리 박사에 의해서 정신 건강의학과와 임상 장면에서 환자들의 그 정신 병리를 보다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단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임상 장면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인사 선발, 그리고 법적 자문, 정신건강 관련 선별 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MMPI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타당도 척도 및 임상 척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정신병리 척도는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고 치료 재검사를 하여 전후 변화를 체크하며 해석 상담에서 위로를 바랄 시 정신분석 상담을 추천하고 성장을 바랄 시 인지행동 치료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MMPI를 측정 평가를 하고 난 그 평가의 내용은 그 정서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의 종류에 보면은 이 자기 보고식 검사니까 이런 건 이제 객관적 검사라고도 하고, 그 종류에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MBTI가 속해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할 MMPI, TCI 앞으로 수업하겠지만 KPRC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요 한계성, 자기 보고식 검사의 한계성을 또 넘어서야 되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투사적 검사. 그래서 그린 검사, 로샤 검사 이런 거를 배우고 난다면 이 두 가지를 잘 통합해서 그 수검자의 어떤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가 되게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MMPI2 수검자에 대한 고려사항. MMPI는 MMPI-A라는 게 있고 MMPI-2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MPI-A는 그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그 검사하고요. MMPI-2는 이제 19세 이상 성인에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제 종류가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독해력을 갖춘 평가자에게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독해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 검사 실시 및 채점 과정은 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 및 해석 절차, 그리고 수검자의 태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평가자가 이제 FM적으로는 이제 동석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대규모 집단으로 검사할 때는 그 20명에서 25명이면 그 정도 수준으로 검사하는 어떤 그룹이다. 수검자가 그러면은 한 2명 평가자가 보조 평가자를 데리고선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MMPI2에서는 그 1회 실시 원칙으로 하나, 이제 수검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수에 나누어서 응답하는 것을 또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 평가자는 답안지 검토 후 미응답된 부분에 대해 재응답을 권유해야 한다고 하고, MMPI2에서는 수많은 척도를 포함하고 있어 채점 방식을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한 장에 나온 타당도 척도 10가지인데요.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파일의 척도는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로 나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 중에서 타당도 척도는 10가지로 질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리고 성실하게 이 설문지를 임하고 있나라는 성실성에 해당되는 무응답 물음표, 그 다음에 브레인트린. 이제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 후반부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전반부의 한 내용 질문이 후반부에 또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같은 질문에 대한 같은 답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게 일치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척도를 내서 이 사람이 전반부에도 예라고 했으니까 후반부에도 예라고 하는구나, 얘 거짓말을 안 하고 있구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인이라는 뜻이고, 트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다 yes든 no든 한 가지로 찍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옛날에 시험지를 풀 때 그냥 3번으로 다 찍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타당성이 없는 이제 질문
번호로 찍는 것 보고 틀린, 그래서 그런 어떤 검사 내용이 있는지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실성을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왜곡하는 평가가 또 있는지 이 검사가 F 지수인데요. 그 F 지수에는 총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F, FB, FP, FBS. 이제 F 같은 경우 이 F 척도는 그 질문 내용 자체가 뭐뭐뭐 했어라는 거에 대한 답이 무조건 예가 나오는, 그 예가 나오면 이 척도가 높아지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정신병을 좀 얻어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내용이 너 뭐 환각 증세가 있어? 너 뭐 망상 증세가 있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F 척도인데, 그거에 대한 F를 질문에 대한 나 그런 증상 있어. 근데 FB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질문은 후반부에 다시 해요. 라고 했을 때 또 후반부에도 얘가 문제가 있냐고 했을 때 그런 증상이 있어라는, 그래서 전반부에도 그런 질문을 넣고 후반부에도 그런 질문을 넣는다라고 하는 게 FB예요. 근데 FP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들도 너 그런 증상 있어라고 하면 아니 없는데라고 대부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진단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과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에 나 그런 상태야 라는 예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P는 원래 잘 안 나오는데 FP에 대한 예를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BS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말 테스트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묘하게 질문의 어떤 내용을 이 사람이 지금 속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물음을 예라고 했을 경우에 얘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 왜곡이라고 이 F에 대한 부정 왜곡이라고 하는 뜻은 그거예요. 그 no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yes라고 한다라는 뜻을 부정 왜곡이라고 합니다. faking 뭐죠? bad, faking bad. 그러니까 아니요라는 게 없다. 무조건 이 사람은 yes라고 해야 된다 이 질문에. 그래서 yes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척도가 그 지수가 T점수가 높아져서 병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또 그 반대로 무조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긍정 왜곡을 LKS로 이제 나누어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KS에 대한 상세한 또 내용은 뒤에서, 그래서 이 총 10가지가 타당도 질문이다,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응답은 이제 쉽게 그 질문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 거라든지 답을 두 개, 예, 아니오를 같이 했다든지 그 뭐 중간에 이런 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개 이상 뭐 대답을 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그 이제 MMPI-2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제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10개 이상의 무응답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임 검사, 아까 말씀했지만 무선 검사라고 하고요. 그 앞뒤 답이 다른 경우 이제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일관적인 거죠. 전반부에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했는데 후반부에 아니요라고 했으면 이 불임 반응이 그 일치하지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질문이 같으면 뒤에 질문도 거기 같은 답을 했어야 되는데 틀리면은 이 원점수가 올라간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검사라고 이런 의미의 질문지를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트림 검사 같은 경우는 고정 반응 불일치라고 하는데 쉽게 수검자가 무분별하게 그렇다, 계속 아니면 아니다라고 둘 중에 어느 하는 방향으로 응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림 검사는 그런 질문지를 좀 넣는다. 그리고 네 번째 F 척도인데요. 아까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비전형적인, 그러니까 정신병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 질문지라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그래서 뭐 부정 왜곡을 했느냐, 무조건 다 예로만 얘기했느냐, 이제 이런 거죠. 무조건 예로만 대답했다라는 거는 나 문제 있어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 문제 없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유리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군 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신병리가 있으면 군 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다 부정을 왜곡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로 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그 걸러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질문지 하나가 쉽지만 그게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선 그 문항을 만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놀라워요. 그래서 그냥 질문지에 대한 답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거를 한 질문지라고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FB 척도는 아까 후반부, 그래서 후반부에 전반부에 대한 답이 후반부에도 일치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데 후반부 정신병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이 있는 게 들통나는지, 이제 그런 전후를 검사하는 FB. 그다음에 FP, 이게 비전형 정신병리. 이게 비전형이라는 내용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정형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병리를 갖고 있는지 이제 판단하고, 아까 말했지만 FBS는 증상 타당도 검사라고 해서 이제 개인 이득이나 신체 장애 판정 등에서 꾀병 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일례도 다른 얘기인데, 그 물리치료에서도 이 군 면제 같은 거를 하려고 허리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검사를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고 눕게 해서 다리를 들게 한다든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럴 때 반대쪽 다리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거 하지 않고 다리를 올린다든지 이러면, 야, 허리 아픈 사람은 이거 못 올리, 이렇게 안 되는데 얘 지금 꾀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는 꾀병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타당도 검사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어려웠던 LKS 척도인데요. 이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L 척도, 그러니까 라이, 거짓말. 어떤 거짓말 척도를 넣냐? 예를 들자면 누가 봤을 때 이제 밑에 보면은 그래, 그거에 대한 답이 긍정 왜곡, 그러니까 아니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라고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 질문이 예라고 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대답했을 경우에 그 L 척도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 뭐 좀 부끄러운 질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부끄러운 질문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한 적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있어. 예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떳떳하게 솔직하게 진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그 질문을 거짓말로 아니야, 나 그런 적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이제 그게 이제 L척도 점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넣은 거에 대한 어떤 반응 검사, 얘 거짓말 하고 있나?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검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의미의 질문 L척도. 그 다음에 K척도는 정신 장애를 지니면서도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탐지하는 질문을 넣은 거예요. 정신병이 있으면은 대답은 긍정 왜곡인데 다 이제 아니오라고 한 거죠. 너 이런 혹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증상이 있었니? 이런 척도 좀 있는 것 같아라고 한 그런 질문했을 때 뭐 아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그러면서 이제 예 아니오기 때문에 뭐 아니오라고, 어떤 정신장애 어느 정도 사람이라면 어떤 성격 장애도 있고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해도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화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화낸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화낸다고 했으면 내가 좀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라고 해서 아니야, 나 화 같은 거 안 내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대답을 한 거죠. 그래, 아니야, 나 화 같은 거 안 내, 아니야, 노라고 한 거에 어떤 그런 게 이제 K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S 척도 같은 경우는 과장된 자기 과시라고 해서 자신을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잘나 보이고 싶어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사평가나 양육권 분쟁 등 비임상적 집단에서도 자신이 도덕적 결함을 부인하고
자신을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한다. 네, 이제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적도 없고 나는 휴지도 안 버리고 나는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질문지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이제 S척도인 것 같습니다. 타당도 척도가 끝났고요. 10가지. 이제 임상 척도 또 10가지가 나옵니다. 1번부터 0번까지라고 하고요. 1번 척도는 건강 염려증에 해당되는 어떤 게 높게 나왔을 경우에 1번 척도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2번은 우울증, 3번은 히스테리, 4번은 반사회성, 5번은 남성형, 여성형. 요 척도에서 이 의미는 남성형, 여성형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남자니까 이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여성에 가까운 어떤 취향을 좀 어떤 좋아하는 여성적인 어떤 디테일함이 있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여자분이 수검자여서 검사를 했는데 여성분인데 높게 나왔다 우척도가 그러면은 남자다운 어떤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편집증, 7번 강박증, 8번 조현병, 정신병이라고 보면 되고 9번 조증, 이제 0번은 사회적 내향성. 그래서 임상척도 아까 초기에 얘기했지만 2가지나 3가지가 높게 나온 걸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선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5번하고 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에서 높게 나온 걸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코드 유형이란 아까 말씀드린 오척도와 역척도를 제외한 8개 임상 척도 등 가장 높게 상승한 척도들 간의 조합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2점 코드 유형이나 3점 코드 유형으로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번하고 7번이 높게 나오면 27/7이 코드 유형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2척도와 7척도 점수가 프로파일에서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2번, 7번이라고도 쓰고 7번, 2번이라고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나온 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했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히스테리. 이 히스테리가 아까 내용을 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배려가 부족하고 착취적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여기서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나에 대해서 착취적이어서 상대방을 믿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아까 반사회성, 여기도 반사회성 행동이라고 하고요. 그 분노, 공격성, 논쟁, 비수능성, 타인을 이용 착취하는 행동을 좀 하고 대인관계 갈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아까 그 편집증이라고 했죠. 편집증. 이게 이제 거의 8번하고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편집증이 피해 의식, 피해 망상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압력, 힘에 통제받고 희생당하거나 부당하게 학대당한다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피해 사고를 한다거나 이제 상대방을 불신하고 의심을 하는 이제 피해 의식. 예.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아까 임상 척도 10가지 하고선 거의 다 비슷한데 이렇게 뭐 RC라고 해서 리스트럭처드 이제 클리니컬 스케일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냥 거의 다 똑같은데 의기소침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MMPI에서 성격병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리티 뭐 사이코패솔로직 5 스케일 뭐 사이 5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병리 5가지를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성격 기능의 연장선이라고 해서 정상인들 이게 성격 검사하는 거죠. 그런 거를 연장하면 그런 거를 포함하면서 성격 장애를 개념화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를 개념화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알 수 있고 성격 장애로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척도를 5가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5가지 공격성, 정신증, 통제결여,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척도, 그다음에 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적 척도. 이 아까
이제 처음으로 보면은 보통 요 5가지를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오면은 그런 성격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통제 결역 척도하고 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 척도는 낮은 점수에 대해서도 해석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통제 결역 척도하고 5번째 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적 척도는 그 점수가 낮아도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 문항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는데요. 그런 뜻 같더라고요. 어떤 질문 하나 자체가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몇 개를 취합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 이렇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질문지 하나가 그거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yes 뭐 no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질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no라고 했네. 이 사람은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결정적인 어떤 문항 이런 뜻 같아요. 버처는 한 둘에 6가지 정도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뭐 워발은 둘에 6, 8, 10, 11개 정도의 어떤 성격을 좀 알아낼 수 있는 결정적 문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떤 사인이 나왔을 때는 그 임상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관여를 해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면담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집을 해야 될지 이제 미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결정적 문항에 대해서 이제. 그러나 이제 결정적 문항을 이제 척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 이렇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제 수검자가 임상가하고 어떤 소통하고자 하는 바를 방영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